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호남대학교의 변혜원이라고 합니다. 원래 대구 지역 강연을 여러분들 직접 찾아뵙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 현상상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 강의로 대신하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요. 지금 대구 지역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장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시민분들 좀 힘내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오늘 강연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는요, 바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치매 고위험군 예측과 인지건강이라는 주제입니다. 저는 실은 연구재단에서 과제를 여러 개를 받아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단연 과제를 6년 동안 어떤 연구를 진행 중에 있냐면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요즘 시대의 화두죠. 그런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치매 고위험군을 탐색하는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내용들도 그와 같은 일환이고요. 이 인공지능을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좀 인공지능이 이런 의학 분야나 질병 탐색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예제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좀 알아가셨으면 하는 부분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치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치매라는 용어에 대해서 낯선 분들은 없을 겁니다만 치매라는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 질병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또는 이해도가 조금 낮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이 강연에서 첫 번째는 치매에 대해서 진단 체계라든지 임상적 접근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치매의 원인하고 유형인데요. 우리가 실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런 치매 고위험군을 탐색하려고 해도 결국은 이 인공지능이 어떤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인간이 그동안 밝혀낸 치매 원인이나 유형에 대해서 인공지능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치매 원인과 유형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셨으면 하는 부분은 세 번째 파트인데요. 고위험군을 예측을 위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 강연을 주로 이제 듣는 일반인 분들 중에서 학생분들도 의외로 많으신데요. 요즘에는 소프트웨어라든지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인공지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만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간단하게 좀 언급하려고 하는데요. 치매 선별검사 예방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고령 사회입니다. 고령화 사회도 아니죠. 이미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전체 인구 집단의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인 것을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요. 이미 이거는 우리가 21세기로 오면서 2000년에 이미 우리나라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죠. 그리고 나서 2017년에 어떤 일이 혹시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2017년도의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기억하는 가장 인상 깊은 사건은 2017년도에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고령사회는 뭐냐면요. 전체 인구 비율 중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를 넘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유례 없이 가장 빠른 고령사회로 진입한 나라이고요. 심지어 일본보다도 20년이나 빨랐습니다. 우리가 사실 17년의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지 지금 불과 3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초고령 사회를 또 걱정해야 됩니다. 인구의 20%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요.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6년 후에는 인구 대비 노인의 비율이 5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이처럼 보시면 더 늘어서
여러분들 2050년 아마 이 강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학생분들이라면 2050년쯤 되시면 아마 한 작년쯤 되실 텐데요. 그땐 한국 사회의 40%가 65세 이상 노인이 됩니다. 상당히 심각한 일입니다. 사회적 패러다임과 교육, 문화, 정치, 경제 모두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의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와 같은 고령화가 고령화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출산이 함께 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마 뉴스를 보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좀 아마 더 익숙하실 텐데요. 우리나라의 지금 합계 출산율은 2년 연속 1명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입니다. 자, 그와 함께 지금 이 노인의 비율은 이 80년에는 이와 같은 형태를 유지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은 종 모양이 되고요. 저출산이 계속 이어짐과 동시에 향후 2050년쯤 되면 이제는 고령의 비율이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지 좀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노인 부양비,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와는 별개의 일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자, 인구 한 명이 부양해야 될 우리가 비용을 노인 부양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2005년도에 12.6였다면 퍼센트였다면 2050년 앞으로 다가올 2050년에는 자그마치 5배가 넘게 됩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만약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서 내는 세금이 지금 10만 원이라면 여러분들이 2050년에는 5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죠. 물가 상승률이 같다는 가정하에서요. 이처럼 심각한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노인 부양비가 많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걸 차지하는 것은 의료비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에서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큽니다. 보시면 총 진료비 대비 2014년에 36.3%에 불과한, 이것도 많은 거죠, 사실은. 거의 3분의 1이 노인을 진료하는 데 들어가는 돈인데요. 네, 이것은 2018년도에는 불과 4년 사이에 40%까지 육박했습니다. 퍼센트로 말씀드리면 체감이 안 되실 것 같아서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19조 원, 19.7조 원이었는데요. 네, 2018년도에는 불과 4년 만에 31.7조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노인이 증가하면 노인 관련 진료비도 증가하죠. 설사 그것이 건강한 노인이라 할지라도요. 근데 문제는 건강한 노인뿐만 아니라 질병을 가진 노인도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 지역별 고령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고령화는 지역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있는 이 전라남도,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를 제외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한 200만 명쯤 인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보시면 이미 2014년도에 초고령 사회로 가장 먼저 진입했죠. 평균적으로는 2026년에 우리나라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했는데 전라남도는 이미 2014년에 초고령 사회를 진입했습니다. 2045년에 노인 인구 비율이 45.1%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은 평균치입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10명 중에 2명은 지금 서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 늙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가 같이 노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노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신체 노화만 떠올리시더라고요. 우리 노인 어르신분들은 허리도 아프시고요. 네, 어깨도 아프시고요. 무릎도 아프시고 하시죠. 하지만 노화라는 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지라고 해서 요즘에는 인지건강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뇌도 늙어갑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자,
이 인지 노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예방의학에서는 달리라고 해서 이것은 뭐냐면요. 장애보정 손실연수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애들을 서로 똑같은 수준에서 비교 가능하게 이것을 수치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건강한 상태고요.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망 직전의 상태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지금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제가 두 가지를 비교하려고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캔서, 암입니다. 여러분들 암하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이 암이 0.48 정도 되는데요. 이 수치가요. 자, 1에 가까우면 사망과 아주 유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치매라고 하는 이 질병도 4.38로 거의 유사합니다. 즉 치매라고 하는 이 인지 건강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은 다른 질병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이런 상대적인 위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죠.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 사회가 고령화 사회라는 건 잘 아실 텐데 치매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치매에 대한 전국조사는 2009년도에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조명재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조사하셨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한 10%쯤 됩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10% 정도가 치매 환자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2039년쯤 되면 이게 12% 정도로 올라가고요.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2050년쯤 되면 전체 인구의 노인 인구의 16%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결국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 환자도 보시다시피 지속적으로 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정부가 2017년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나 한 게 있어요. 어떤 걸 했냐면 정부에서 자, 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이라는 대국민 설문에서요, 극복해야 될 질환의 우선순위를 한번 국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치매는 보시다시피 의료비 지출 부담이나 환자 가족의 고통이나 발병 원인의 불확실성이나 치료 대안에 있어서 가장 극복해야 될 질환 1위로 뽑혔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치매는 환자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에게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주는 질환이고요. 우리가 지금 만성질환 중에 뇌졸중이나 치매, 암, 이 세 가지 질환은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들한테 어마어마한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뭐 금전적인 고통도 있고요. 정서적인 그런 고통도 주죠. 뿐만 아니라 지금 치매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치료 대안이 없어요. 인지를 조금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따라서 아까 보셨다시피 건강한 노인이 늘더라도 노인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었잖아요. 자, 치매가 늘면 어떻게 되느냐? 치매가 늘면요, 사회경제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왜냐하면 뇌졸중이나 치매 같은 그런 질환들은, 노인성 질환들은 갑자기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돌아가실 때까지 치매 같은 경우는 평균 10년 정도 더 사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그동안 부양비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적인 비용들이 들게 되죠. 사실은 불필요한 비용입니다. 예방만 한다면 굳이 쓰지 않을 비용이 되겠죠. 그게 어느 정도냐? 추정한 금액을 보시면,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시면 2012년도에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한 52만 명쯤으로 추산되었는데요. 그때 치매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10조 원 정도였어요. 자, 근데 치매 환자가 급속도로 늘면 자, 2050년에는 한 212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거기에 드는 돈은 자그마치 13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즉, 단순 비례적으로 느는 게 아니라 급격히 올라가는 거죠. 따라서 치매 예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먼 미래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만 치매를 예방하게 되면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야 되는 세금도 줄일 수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족과 여러분들도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세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파트로 이제 치매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진단 체계나 원인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치매 특성을 파악하고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거의 200여 개 나라들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2005년 기준에 연간 100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여러분들 100조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이냐면요. 여러분들 대구에도 지금 지하철이 있고요. 저희 광주도 지하철이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지하철 2호선을 건설하려고요. 10몇 년 동안 의견들을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논의하고 했었죠. 그때 드는 돈이 1조 원이었어요. 자, 치매 치료제 한 해에 드는 돈은 광주 지하철 10몇 년 동안 고민할 거 없이 100호선을 한꺼번에 놓을 수 있습니다. 광주에 그러면 지하철 안 다니는 데가 없겠죠. 100호선이나 되니까.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 아든이라고 해서요. 이건 뭐냐 하면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나라들은 이 아든이라고 하는 뇌영상은행에 가입한 나라들인데요. 치매 연구를 개개인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저 영상들을 다 모아서 치매 위험 요인을 찾자, 조기 진단, 치료를 찾자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힘을 합쳐서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치매 치료제는 완치제는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지저하 개선제가 개발돼서 현재 FDA 승인 후에 시판 중인 게 몇 가지 있죠. 자, 대표적인 거는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이것도요. 인지저하 개선제가 가장 마지막으로 개발된 건 2003년이었습니다. 지금 17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 이후에 신약에 대한 아주 획기적인 소식은 없죠.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결국 치매를 완치할 수 있는 치료제는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같은 이제 질병학자들은 메타 분석이라고 해서 어떤 연구마다 경향이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러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연구들을 다 모아서 그것들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치매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 비타민 E나 B나 항산화제, 에스트로겐 이런 것들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메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런 것들은 큰 효과가 없었다라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광고를 보시다가 오메가3나 아니면 진코민 계열의 약을 먹으면 치매가 나을 수 있다는 건 사실은 그냥 과장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과학적인 근거는 부족합니다. 현재까지는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예, 그렇다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소한 치매를 안 걸리게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7년도부터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해서요. 치매 연구에 200억씩 투자를 해서 유병률도 조사하고 인지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칙, 가이드라인도 개발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 지금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치매가 좋아졌느냐? 치매 유병률이 줄어들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가 특히 또 이 젊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이런 고령화 사회의 치매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질병학자 중에서 예방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소개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이건 좀 넘어갈게요. 의학부 혹시나 이제 여기
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의료인이 되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 간단히만 소개를 드리자면 의학이라는 게 기초의학도 있고 임상의학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원 가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진료과들 있잖아요. 그 사이에 예방의학이라는 학과가 있습니다. 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방의학은 질병에 대해서 또 이렇게 탐색하고 그것을 이제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집단이고요. 좀 코로나 같은 이런 사태에서 역학자들도 이런 예방의학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예방이라고 얘기하면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너무나 좀 너무 뻔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인데 실은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술, 담배는 몸에 안 좋고요. 뭐 운동을 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 예방의학적인 연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근데 사람이 술, 담배만 하고 또 운동만 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술, 담배도 하는데 운동도 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확률까지도 계산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손으로 계산했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이 계산을 해주죠. 누구보다 정밀하고 정확합니다. 이건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완치할 수 있는 의학적 방법이 없을 때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완치할 수 있는 약이 없고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비가 없다면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 자, 지금부터는 치매가 왜 조기 진단이 중요한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인공지능으로 치매 고위험군을 탐색하는 건 치료를 탐색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과연 치매에 걸릴지를 탐색하는 게 지금 인공지능의 기술이에요. 따라서 조기 검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조기 검진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먼저 알고 가야 뒤에 나오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조기 진단이 왜 중요하냐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한 5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회복 가능한 치매, 이른바 가짜 치매를 조기에 감별하기 위해서예요. 자, 가짜 치매는 제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매 진행도 좀 중지시킬 수 있고요. 3, 4, 5번은 비슷한 얘기인데 무엇보다 환자 자체의 독립적인 삶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치매는 완치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가시기 전까지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기 진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3, 4, 5번보다 중요한 건 1번, 2번 때문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치매라는 게 바로 진단돼서 다른 암이라든지 이런 질병처럼 바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요. 치매는 진단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평균적으로 약 10년 가까이 사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보시면 치매는 처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아주 경미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기억력이 감퇴되고요. 방향 감각이 저하되고. 근데 이때는 뭐가 문제냐면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도 우리가 인지가 감퇴될 수가 있어요. 건망증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치매 때문인지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인지를 우리가 민감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때 감지하면 가장 좋죠.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나빠지고요. 나중에는 문제 행동도 보이고 심지어 주변 사람도 못 알아보고 주로 누워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자, 이와 같은 감퇴곡선을 그리는데 자, 만약에 이 빨간 선이 기존의 선이었다면 이 녹색 선으로 만약에 치매를 조기에 이때 발견했어요. 이때 정상적인 노화와 인지장애를 감별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지감퇴제라든지 여러 가지 보건학적인 처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늦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빨간 선이 알츠하이머 병에 도달하는 건데요. 이 시간을 늦출 수가 있겠죠. 그러면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사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줄이면 환자 자신도 독립적인 삶을 더 영위할 수 있고요. 앞서 보셨던 어마어마한 의료비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의학적 관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조기 진단이 중요하죠. 자, 치매를 좀 간단히만 정의하고 좀 가볼게요. 여러분들 치매하면
어떤 그냥 정신질환으로만 생각을 하셔서 치매를 진단하는 개념은 크게 보면 다발성 인지장애와 일상생활 능력의 장애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을 때 치매라고 정의합니다. 자, 다발성이라는 게 우리가 한번 인상 깊게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특히 학부모님들이 학생들한테 공부 잘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인지, 똑똑해야 된다. 지능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하나로 수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인지라는 거는 다발성, 여러 군데의 장애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인지 검사가 있어요. 의학적인 인지 검사를 보셔도 자, 인지라는 거는 말하기, 읽기, 쓰기, 세마기, 언어적 기억부터 이런 시각적인 능력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다 이렇게 검사해서 여기서 하나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치매라고 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가져와야 되고요. 자, 진단 기준 이어갔고요.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치매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치매라는 게 단일 유형이면 인공지능으로 치매냐 아니냐를 구분하면 참 좋을 텐데 치매라는 게 여러 유형이에요. 여러분들 감기라고 해서 다 콧물 흘리면 다 감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감기는 목감기도 있고요. 어떤 감기는 열만 나는 감기도 있고요. 어떤 감기는 콧물이 나는 감기도 있을 겁니다. 똑같은 약을 주진 않잖아요. 우리가 감기도 이처럼 여러 종류가 있는 것처럼 치매도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여기에 따른 처치나 진단 방법도 다르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둬야 또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치료 가능한 치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조기 진단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치료 가능한 치매, 이른바 가짜 치매, 가성 치매를 구분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한 10% 정도는 병원을 찾는 노인분들의 기억력의 문제를 호소해서 찾는 분들의 한 10명 중에 한 분 정도는 실은 치매 환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기에 검진하면 이분들은 치매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적인 처치를 하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자, 몇 가지 사례만 좀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정상압 수두증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인지 문제를 호소하지만 실은 치매가 아닌 경우에 정상압 수두증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두증이라는 거는 뇌척수액이 너무나 많이 발생해서 뇌를 압박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뇌척수액은 이 뇌 안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뇌 안에 있는 공간을 뇌실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뇌를 위에서 아래로 찍은 이런 MRI 사진인데요. 보시면 이게 뇌실입니다. 이게 뇌실인데 지금 보시면 뇌실이 지금 정상 환자가 없어서 대조군이 없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와닿진 않을 텐데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가 볼 때 이 뇌실이 굉장히 커져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뇌실이 크다는 건 무슨 걸 의미하냐면요. 뇌실 안에는 뇌척수액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뇌실은. 그래서 이게 크다라는 건 이 안에 뇌척수액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 이 뇌실이 빠져나오지 못하면 결국 뇌를 전체적으로 압박합니다. 왜냐하면 뇌척수액은 이 뇌 바로 바깥 부분에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눌러주게 돼요. 전반적으로. 그러면 인지가 뇌가 쪼그라드는 게 치매잖아요. 뇌를 이렇게 눌러주니까 그런 효과를 보이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서서히 보행장애가 옵니다. 왜냐하면 이 뇌는 인지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운동도 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모든 움직임들은 뇌에서 담당하죠. 그래서 서서히 보행장애가 오는 증상을 함께 보입니다. 그리고 요실금도 오게 되고요. 인지기능 장애를 보이게 되는데 간단합니다. 치료로 이 뇌척수액을 관을 꽂아서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그런 수술들을 하게 되면 인지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셨던 그 정상압 수두증 환자고요. 보시면 이게 지금 뇌실인데 굉장히 커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게 지금 비대칭하지 않습니까?
결국 부풀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 굉장히 크죠. 이것들을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금속관입니다. 그래서 CT를 찍으면 금속관 하얗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금속관을 꽂아서 뇌척 수액을 빼주면 예, 이제 인지 문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이건 아까 보셨던 것들은 사실은 치매는 아니잖아요. 예. 지금 보시는 이제 유형들이 정말 치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주변에 이런 걸 좀 아시게 되면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점점 나빠지는 이른바 진행성 치매 또는 퇴행성 치매입니다. 자, 보시면 크게 네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알츠하이머 병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익숙한 치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치매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두축두엽 치매라고 그래서 치매가 약간 초록이 치매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노인이 아닌데도 약간 치매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서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의 문제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 앞에 있는 전두엽은 성격도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전두축두엽 치매, 즉 전두엽에서부터 이렇게 손상이 온다라고 해서 이 치매는 성격의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걸립니다.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파킨슨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자주 보이는 치매를 루이치 치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리페치 야구병은 광우병 같은 건데요. 이런 어떤 감염성 질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저는 오늘 알츠하이머 질환이랑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나서 머신러닝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오래된 일인데요. 이 쿠밍스라는 학자가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 치매 쪽에는 아주 대가시인데요. 치매 이 진단 기준까지 만드신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치매 원인 진단에 대한 비율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료는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알츠하이머 병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혈관성 알츠하이머 병, 즉 이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혈관성 치매, 그 다음에 혈관성 알츠하이머 병, 이 세 가지가 전체 치매의 거의 한 70%를 차지합니다. 혈관성 알츠하이머 병은 뭐냐면요. 혈관성 치매도 있고 알츠하이머 병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올 수 있냐면 알츠하이머 치매인 사람이 뇌졸중에 걸려서 혈관성 치매가 같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명드리는 두 가지 유형만 아셔도 여러분들은 치매의 70%에 달하는 유형을 알아가시는 겁니다. 알츠하이머병 되게 오래된 질환으로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래되긴 했죠. 오래되긴 했는데 고작 100년 좀 넘었습니다. 독일에 이 사람이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라는 의사 선생님이세요. 자기 이름을 질병에 붙이는 게 좋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어거스트라는 이 환자를 어느 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신병자라고 이렇게 와서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 사람이 일반 정신병자는 다른 거예요. 점점 기억이 나빠지고 주변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래서 이거는 일반 정신질환과 다르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붙여서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최초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 질병이 지금에 와서 이 고령화 사이에 아주 중요한 질병이 되어가고 있죠. 사실 알츠하이머 병을 정확하게 확진하려면요. 다음 세 가지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뇌 위축이고요. 두 번째는 노인판이라고 하는 반점입니다. 세 번째는 신경섬유 농축제라고 하는 이러한 변형 부분입니다. 자, 여기 위축은 보시면 아까 제가 뇌실 얘기했었잖아요. 뇌촉 수액이 생성되는 이곳이 옆에서 뇌를 이렇게 잘라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뇌실 그리고 여기 공간이 기억을 담당하는 측두엽의 그런 부분인데요. 이곳이 지금 커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풍선 안에 쇠구슬은 똑같은 쇠구슬이 그대로 있는데 풍선이 쭈그러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쇠구슬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어떨까요? 커 보이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실이 크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 뇌가 상대적으로 쭈그러들었다는 의미예요. 네, 풍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뇌 부검 후에 알츠하이머 질환을 정확하게 확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돌아가시고 난 이후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쯤 되면, 이쯤 되면 이미 이상한 행동을 많이 보이셔서 누가 봐도 저분은 좀 이상하다라고 알게 될 거예요. 즉, 조기 검진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신경심리 검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조기 검진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 전에 몇 가지 우리가 좀 특징을 살펴보고 가시죠. 자, 지금 좌측에 있는 사진은 정상인의 뇌입니다. 우측에 있는 사진은 알츠하이머인의 뇌입니다. 자, 지금 큰 크기를 보시면 상대적으로 어떤가요? 알츠하이머 질환이 작죠. 네. 자, 작습니다. 이거는 뇌가 쭈그러들었다라는 걸 반증하는 예시예요. 자, 그리고 세 가지 부분을 살펴보시면 여러분들도 치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뇌실, 두 번째는 자, 이 부분이 랭귀지, 즉 언어를 담당하는 그런 측두엽의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메모리라고 하는 이 안쪽 부분입니다. 자, 이것도 측두엽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뇌실이 크다라는 건 어떤가요, 여러분들? 이 정상 뇌에 비해서 우측 뇌의 뇌실이 크죠. 예, 크다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뇌가 쭈그러들었다라는 거고요. 자, 상대적으로 구멍들이 다 커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렇죠? 예. 자, 랭귀지도 보시면 커 보이죠? 여기는 쭈그러들었다는 뜻이에요. 측두엽 부분이. 자, 이 부분에는 해마라는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쭈그러들어서 네, 구멍이 커 보이는 그런 사진을 우리가 MRI 사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보셨던 해마라는 부분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영어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막 두려워하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요. 그냥 편하게 아까 보셨던 세 가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육안으로 봤을 때 뭔가 커져 보이더라. 그 얘기는 뇌가 쭈그러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벌써 이제 거의 한 60% 정도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70% 정도. 네. 자, 조금만 더 힘내시고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치매에 대한 역학과 위험 요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력을 하면 이제 머신러닝이 탁 찾아줍니다. 자, 65세 이상 노인의 한 10% 정도가 알츠하이머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위험 요인은 이와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머신러닝이 알아서 찾아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동안 발견해냈던 이런 발견들을 입력을 해서 학습을 시켜줘야 얘네들이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밝혀진 치매 위험 요인은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연령이고요. 네, 나이가 많을수록 치매 걸릴 위험이 높죠. 치매 가족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변에 치매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치매를 앓으셨다면 치매 위험이 높죠. 세 번째는 치매 유전자로 알려진 아프로프로틴 2포라는 유전자인데요. 예, 대표적인 치매 유전자죠. 자, 네 번째는 뇌졸중의 위험 요인들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이런 인구사회학적 요인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여러분들 예측 모형을 만들고 싶어요. 이제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코딩만 잘하면요. 만약에 치매를 예측하는 머신러닝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치매를 예측하려면 여러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뭘 입력하면 더 좋을까요? 다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아프로프로틴 2포 유전자까지도 다 넣어서 만약에 예측 모형을 구축한다면 정확도가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들. 자, 나이에 따라서 인지 기능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요. 자, 우리가 치매 임상 진단 전에 2000년부터요. 그리고 2004년까지 피터슨이라는 의학자가 경도인지장이라는 질병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MCI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래서 이것은 치매 전 임상 단계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예, 치매가 진단되기 전에 일반적인 노인들하고 다른 치매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이런 전 임상 단계, 이른바 치매 바로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매를 조기에 탐지하고 싶으면 경도인지장애 때부터
탐지할 수 있는 정보들을 수집해서 만들면 되고요. 예측모를 만들면 되고요. 가능하다면 이 경도인지 장애를 또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드셔도 좋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다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임상경과는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시각적인 부분을 이제 단편화한 그림인데요. 처음에는 이런 옆에 있는 좌측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복사해서 그리는 그림이에요. 그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지장애 초창기에는 이렇게 비슷하게 그립니다. 어떻습니까? 좀 비슷하죠, 그래도. 자, 중기 말기로 가면 이런 그림을 그대로 베껴서 그리는 이 그림 과제에서 보시면 이제는 좀 모양이 많이 틀려졌습니다. 말기쯤 되면요, 이제는 형태가 완전 다르죠. 이처럼 시각적인 기능도 나빠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시력은 아니고요, 시각 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억. 자, 진단은 우리가 의학적으로 문진부터 시작해서 신경학적인 검사, 뇌영상, 신경심리 검사, 혈액 검사 등을 시행하는데요. 특히 치매를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는 선별 방법은 신경심리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경심리 검사라는 걸 이용해서 예측 모형을 많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MRI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뇌실이 점점 커져가고 있죠. 그래서 경도인지 장애, 치매 전임상 단계에서는 이렇게 커졌던 게 알츠하이머에서 더 커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MRI로 구분이 가능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정상 고령자보다 이제는 뭐 여러분들 보시면 너무 잘 아시겠죠. 자, 그 세 가지 부분들 중에 첫 번째 뇌실, 두 번째 여기 측두엽 아래 부분, 구멍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은 뇌가 위축돼 있음을 MRI를 통해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가 있어요. MRI만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감지하기 때문에 MRI도 결국 의사 선생님들의 눈으로 판독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혈관성 치매는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혈관성 치매라는 건 뭐냐 하면 뇌혈관 병변으로 초래된 치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뇌혈관 병변, 대표적인 건 뇌졸중이죠. 그래서 뇌경색과 뇌가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혈관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을 자르면 사람이 사망한 이유는 경동맥이라고 해서요, 뇌로 들어가는 모든 혈관이 이 경동맥, 목의 큰 동맥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막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혈관이 넓잖아요. 넓은 데는 막히지 않습니다. 자, 어떤 데 막히냐면 들어오다가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윌리스환이라고 해서 이렇게 타원을 그려요. 그래서 피가 앞쪽으로, 중간 쪽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혈액을 공급해 주는데요. 문제는 이런 가지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분지되는 가지들. 이런 곳에 혈관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히게 되면 뇌경색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압력 때문에 터져서 뇌출혈이 올 수도 있죠. 자, 이와 같은 것들이 뇌의 혈관 병변인데요. 이게 왜 치매랑 관계가 있느냐? 아까 세 가지 부분 보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측두엽 안쪽에 해마 부근, 이른바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하필이면 그쪽이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게 되면 치매 증상이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혈관성 치매라고 부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뇌 찌꺼기들, 색전 또는 혈전이라고 하는데요. 뭐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게 찌꺼기가 쌓이고 쌓여서 뇌출혈과 뇌경색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들은 알츠하이머 치매랑은 좀 다르게요. 알츠하이머 치매랑은 좀 다르게 특징을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갑작스럽게 옵니다. 뇌출혈이나 뇌경색도 갑작스럽게 오는 것처럼요. 그 기억이 관계되는 그 부분이 손상이 오면 갑작스럽게 인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그 주변에 뇌출혈이나 뇌경색을 앓으셨던 어르신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갑자기 어딘가 인지 문제가 생긴다면 혈관성 치매를 한번 의심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로 진단받으려면요, 치매 증상이 최근 발병한 3개월 이전에 발병한 뇌졸중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오래전에 뇌일종이 발병했는데 지금 인지 문제가 생겼다면 혈관성 치매라고 하진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 뚜렷한 시간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강연의 주제가 사실 머신러닝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데이터 사이언스는 아니에요. 저는 사실 질병학자라서 제가 만약에 처음부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적에서 이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질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드린 거고요. 오늘날 지금 이 시대적인 화두는 4차 산업혁명이에요, 여러분들. 신재생 에너지, 아니면 녹색 환경, 그리고 하나는 보건 의료 질병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눈으로 확인 가능합니다만 건강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은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에서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단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의학적인 부분은 질병의 조기 검진에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말하는 조기 검진이라는 것은 눈으로 확인 가능한 영상 자료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자, 예컨대 이런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위 내시경 검사를 했어요. 위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뭔가 이렇게 덩어리가 발견이 됐습니다. 덩어리가 발견됐다고 다 암은 아니죠. 우리가 종양이라는 걸 표현하는데 악성 종양이 암이고요. 양성 종양도 있습니다. 양성 종양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는 여드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암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종양을 떼서 병리적인 검사를 해야 됩니다. 바이옵시라고 하는 검사를 해야 되는데,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만약에 이것을 인공지능의 어떤 그런 알고리즘에게 학습을 시켜서 여러 사진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학습을 시킵니다. 이거는 암이고 이거는 양성 종양이다라고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학습을 하게 되면 컴퓨터가 인간보다 더 정확하게 판정을 합니다. 판독을 합니다. 여기서 맹점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위내시경 검사를 하더라도 그것을 판독하는 건 인간이라는 거죠. 의사 선생님들이 판독을 한단 말이에요. 뇌혈관 뇌졸중 마찬가지입니다. MRI가 아무리 정밀해도 이것이 뇌경색인지 아닌지는 의사 선생님들이,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눈으로 판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판독을 컴퓨터가 한다면 얼마나 정확할까라는 게 머신러닝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2016년도에는요, 세계경제포럼에서 드디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IT 강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코딩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열심히 하신다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지금 우리 익숙한데 얼마 안 됐어요. 지금 4년밖에 안 됐어요. 이때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이제 증대되고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알파고 기억나시나요? 2013년도에. 예, 그때 저도 머신러닝으로 논문을 질병학자로 좀 빠르게 제가 이제 썼었는데요. 자, 알파고 나온 지 지금 7년 지났는데 더 이상 이런 프로그램 만들지 않습니다. 알파고는. 예. 자, 이제 법령적으로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보건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굉장한 부가가치를 지금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꼭 질병학자가 아니더라도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워간다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I가 뭐냐?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인지나 학습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의 일부나 전체를 컴퓨터를 이용해 구현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약에도 쓰이고요. 자동차 같은 사업에도 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는 질병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이걸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혹시 인공지능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머신러닝은 어떠세요? 딥러닝은 어떠세요? 자, 이 용어는 다른 용어일까요? 아니면 같은 용어일까요? 사실은 전문가들도 이 용어들을 혼용돼서 쓰고 있어요. 네. 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감기랑 독감의 차이 정도? 네. 자,
딥러닝이라는 게 가장 세부적인 용어고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가장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인공지능이라고 오늘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자, 인공지능은 왜 인공지능이냐면 사고나 학습 등을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이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셔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마치 어떤 눈에 보이는 로봇이 어떤 막 사고해서 생각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건 영화 속에서 나오는 거고 아직 멀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지금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코딩 아시죠? 코딩. 컴퓨터는 0이랑 1로 이진법으로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인 거예요. 질병은 전부 다 1로 코딩하고요. 정상은 전부 다 0으로 코딩해요. 그럼 컴퓨터는 이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딱 이제 변환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컴퓨터가 여러 가지 수학적인 계산이 암산할 수 있는 함수를 주게 되면 1인지 0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이 되면 질병이 되는 거고요. 0이 되면 질병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 고위험군을 탐지할 때 1은 고위험군이 되는 거고 0은 고위험군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1은 암이 되는 거고요. 사진으로 판독할 때 0은 암이 아닌 게 되는 거고. 인공지능이 무적은 아니에요. 이런 걸 탐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계산을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것을 컴퓨터가 해주는 건데 인간이 유리한 것도 있습니다. 인간이 유리한 거는 뭐냐 하면 아니다를 판단할 때는 훨씬 더 빨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면 제가 원빈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원빈이 아니라는 걸 0.1초 만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계산하려면 원빈 사진이란 저를 계속 연산을 해요. 오래 걸립니다. 인간이 더 직관적으로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는 질병 예측에서는 어떻게 인공지능이 이용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질병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코딩이라는 거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자, 첫 번째는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병원이니까 병원 데이터를 수집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점검합니다. 탐색합니다. 이제 이렇게 모아서 뭐 문제가 없는지 빠진 데이터는 없는지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중에서 전처리라고 하는 이 과정을 잘 하시는 분들이 아주 기술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전처리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그대로 컴퓨터한테 주면 컴퓨터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가 이해하는 용어로 바꿔줘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0이나 1로 코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코딩 수업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이 코딩은 전처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딩 수업 열심히 배우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중에서 전처리를 잘하는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에 훈련을 시킵니다. 자, 이것이 인공지능이라고 우리 얘기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전까지는 인간이 하잖아요. 그죠? 인간이 데이터를 변환시켜주고 이제 모델링, 이른바 훈련을 시켜줍니다. 이 훈련 알고리즘이 핵심인데요. 그래서 학습을 시켜주는 걸 훈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검증이라는 거는 이 학습했던 것들을 이제 실제 데이터에 접목을 시켜서 정확도가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이것을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정확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는 겁니다. 만약에 정확도가 너무 떨어지면 어떨까요? 그건 인간이 판독하는 것보다 더 못하잖아요. 그럴 경우는 다시 다른 알고리즘으로 훈련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정확도를 최대한 높여서 이제 적어도 인간만큼 잘 분류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배포를 하게 되면 이것을 고위험군 예측을 하는 인공지능이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아래쪽에는 코딩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코딩 이제 뭐 배우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기계 언어입니다. 예, 이렇게 변환시켜주는 것들이고요. 첫 번째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건 의사결정 나무 모형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머신러닝 방법이고요. 인공지능 방법이고요. 그리고 가장 오래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는 가장 오래됐지만 직관력이 가장 높습니다. 직관력이란 건 뭐냐 하면 해석 가능한 걸 얘기합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거는 타이타닉 생존자에 대해서 의사결정 나무 모형으로 도식화한 알고리즘입니다. 자, 컴퓨터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면
결국 어떤 사람들이 생존했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의 도식화를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면 남자인가, 남자가 아니라면 생존할 가능성이 36%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나이가 9.5세 이상이냐? 9.5세 이상인 분들은 사망할 확률이 61%인 거죠. 남자 중에서도. 근데 남자 중에서 9.5세 이하라면 사망할 확률이 더 적었다.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 주는 겁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해석하기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임상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자료를 가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 또 한 가지 장점이 수치 자료랑 범주형 자료에 둘 다 적용 가능해요. 범주형 자료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셀 수 없는 자료들, 남녀 이런 걸 셀 수 없잖아요. 이런 자료까지도 접목이 가능합니다. 가장 장점은 화이트박스 모델이라는 겁니다. 화이트박스 모델이 뭐냐면요. 뒤에서 설명할 블랙박스 모형에 반대되는 말인데 이처럼 도출되는 과정을 해석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신러닝은 블랙박스라고 해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초기 모형에서는 이처럼 도대체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화이트박스 모델이다. 이 다음부터 소개시켜드리는 인공지능은 전부 다 블랙박스 모형입니다. 과정을 알 수가 없어요. 결과만 알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인공신경망입니다. 여러분들 알파고 보셨으면 아마 이런 그림 엄청 막 많이 다층으로 되어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인공신경망에서 조금 더 이제 진보된 게 바로 딥러닝이라고 하는 알파고에 사용되었던 알고리즘인데요. 자, 이게 인공신경망이라는 용어를 쓰냐면 자, 신경망, 뉴런이라고 하는 거랑 도출 과정이 유사합니다. 이거 보시면 뉴런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뉴런은 보시면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고 수상돌기라고 해서 이쪽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면 안테나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 핵, 뉴클레스라고 하는 핵에서 이것을 해석해서 엑손이라고 하는 축삭으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뉴런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죠. 우리가 이 인체가 모두 움직이는 과정을 뉴런이라고 하는 시냅스라고 하는데요. 이 뉴런들의 연동 과정입니다. 자, 이것을 위에 보시는 이것이 인공신경망인데 자, 이 수상돌기 한 역할처럼 정보가 인풋, 입력이 되고요. 자, 은닉층이라고 해서 이건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아웃풋, 결과로 산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를 주어주면 이것을 연산해서 아웃풋, 결과물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질병에 걸릴 것이다, 안 걸릴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때 들어가는 펑션이 뭐 대표적인 게 시그모이드 함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뭐 참고 삼아 보시고요. 밑에 이게 이제 코딩이죠. 간단해요, 코딩은. 여러분, 이런 거를 컴퓨터에 치시면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매우 복잡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또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술 마신 사람이 아무래도 조금 더 질병에 걸릴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라고 한번 확인해 볼 때 이럴 때 변수를 투입하게 되는데요. 정확도가 되게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딥러닝만큼 이 인공신경망은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보여요. 다만 단점은 블랙박스 모델이라는 거죠. 자, 블랙박스는 여기 보시는 히든 레이어, 이거는 숨겨진 층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층에 대해서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 변수가 의미 있는 변수로 나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정확도는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인공지능이 무조건 만능은 아니에요. 인공지능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기상 예보인데요. 여러분들 3시간 후에 비가 올지 안 올지 인공지능으로 암산하거든요. 여러분들은 3시간 후에 비가 온다는 거 알면 이때는 설명력이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3시간 후에 비가 정확하게 몇 % 올지를 알면 우산을 챙겨갈지 말지를 결정하게 될 거 아닙니까? 비가 온다면. 근데 여러분들이 왜 3시간 후에 이 구름이 모여서 뭐 대기가 어떻게 해서 뭐 비가 오게 되는 걸 여러분들이 알 필요도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무조건 만능은 아니다라는 말씀은 미리 좀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서포트 패턴 머신입니다. 간단히 한 말씀을 드릴게요. 서포트 패턴 머신은 여러분들 벡터라는 게 뭔지 아실 거예요. 행렬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파란 점하고 빨간 점이 우리 두 가지 집단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가정을 했을 때
이 행렬을 통해서 초평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찾아냅니다. 자, 이 초평면은 뭐냐면 이 행렬의 거리상 가장 이 거리를 구분지어주는 하나의 경계면이에요. 경계면을 주어주고 이 마진이라고 있습니다. 이 경계 점점점점점 요걸 계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서포트 벡터 머신, 자, 벡터를 찾아준다라는 뜻이에요. 요 두 가지 마진을 벡터라고 부릅니다. 서포트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이 경계면을 찾는 건데요. 분류에 있어서 학습 데이터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은 어떨 때 많이 쓰이냐면 이미지 연구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를 구분할 때,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악성 종양이냐 양성 종양이냐 구분할 때요. 저도 이거 처음 배울 때 저는 사실은 이제 공학자는 아닌데 가서 열심히 처음에 뭐 학회 같은 데서 배울 때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뭐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사진으로.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저희 같은 질병학자들이 응용하면 아주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코딩은 이와 같고요. 자, 이제 두 가지가 더 남았는데 네 번째는 최근접 이오짓이라고 하는 군집 분석 방법입니다.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아까랑 비슷해요. 자, 군집이라고 해서 클러스터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자, 이 지금 점점점점점점이 있는데 이 지금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두 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나눈다면 갑자기 까만색 점이 하나 딱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야, 이 편인지 이 편인지 요것을 나눠주는 게 바로 군집 분석. 그 중에서도 K 최근접 이웃이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만약에 이게 빨간색은 질병이고 파란색은 정상인이라면 이 까만색이 들어왔을 때는 여기 위치한다면 질병에 가깝겠죠. 자,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유클리디안 거리라고 하는 이 거리 함수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 이 사람하고의 거리, 여기하고의 거리, 여기하고의 거리 하나씩 다 계산해서 자, 이런 그룹에 속할 확률을 계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머신러닝이에요. 사람이 계산하기엔 너무 많은 거예요. 양이 방대하게. 그래서 이런 함수를 통해서 코딩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랜덤 포레스트인데요. 자, 이거는 아까 보셨던 네 가지보다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모형입니다. 최근이라고 해도 2004년도에 만들어진 모형이고요. 보시면 이거는 개념이 좀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앙상블 모형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 아까 보셨던 어떤 그림하고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예, 의사결정 나무 모형이었죠, 아까. 자, 이거를 데이터 내에서 임의 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큰 어떤 바구니 안에 여러분들 공을 이렇게 뭐 당첨할 때처럼 제비뽑기 할 때처럼 이거를 이렇게 섞어서 하나 뽑아요. 그리고 다시 넣어요. 또 섞어서 뽑아요. 넣어요. 이렇게 해서 뭐 100개, 500개, 1000개 계속 연산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똑같은 의사결정 나무 트리가 한 500개쯤 만들어지겠죠. 예를 들면 500개쯤 만들어지면 얘네들이 결과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런 결과들을 다 모읍니다. 모아서 어떻게 하냐면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의사결정 트리 개수를 평균적으로 투표를 해서 결과를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의사결정 트리들을 예측을 통해서 일반화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개념이 이거예요. 만약에 축구가 있는데 축구 심판 한 명이 이 축구의 반칙이나 이런 거를 판독한다면 조금 뭐 놓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실제로 축구 경기에 그런 거 많죠. 근데 심판 여러 명이라면 100명의 심판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반칙을 다 잡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투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정확도가 가장 높은 어떤 개념 중에 하나예요. 저도 굉장히 많이 애용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건 제가 최근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이쯤 되면 제가 이제 질병 쪽으로 좀 초창기에 이제 머신러닝을 많이 연구했던 사람인데요. 그러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선생님이 쓰시는 모델 중에서 가장 좋은 모델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가장 좋은 인공지능은 뭡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정말 최근에 이제 하나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서베이가 있었는데요. 자, 정확도가 가장 높은 상위의 알고리즘이 뭐냐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연구자를 통해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 신문에서 보시면 자 XG 부스트라든지요. 자 이거는 제가 설명한 게 다 알고리즘 다가 아니에요. 알고리즘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설명을 드렸는데 XG 부스트라는 게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높은 건데요. 랜덤 포레스트랑 비슷합니다, 사실은. 얘도 앙상블 모형이라고 그래서 아까 그 의사결정 트리에서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는 모델을 접목시키면 XG 부스트가 되고 저건 정말 최근입니다. 2014년도에 만들어진 알고리즘이고요. 자,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가 지금 굉장히 높죠. 한 3등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서포트 베터 머신이 한 중간쯤 되고요. K 최근접 이웃 방법 군집 분석이 한 하위권이고 자, 의사결정 나무 트리는 정확도는 좀 낮아요. 대신에 장점은 설명력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치매 선별 검사는 정말 짧게 말씀드리고 소개만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치매 선별 검사 도대체 치매 고위험군을 아주 민감하게 예측하려면 어떤 검사들을 하게 되느냐? 대표적인 게 바로 MMSEK라고 하는 치매 선별 검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검사가 되겠는데요. 아마 병원에 가시면 제일 먼저 하시게 되는 검사일 겁니다. 그래서 자, 이 검사를 통해서 30점 중에서 24점 이상이면 정상이지만 만약 그 밑에 점수라면 보시다시피 이와 같은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정밀 검사를 하게 되죠. 그 외에도 이건 일본에서 개발된 건데요. 하세가와 디멘시아 스케일이라고 해서 조금 더 정확도가 높은 선별 검사가 있습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앞서 보셨던 MMSE라는 선별 검사는 교육 수준이나 연령의 영향을 좀 받는데요. 이 하세가와 척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 유창성 검사나 숫자 거꾸로 대답하는 그런 전두엽 기능을 좀 담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이것도 병원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도 있습니다. 자, 삼성 디멘시아 척도라는 건데요. 치매 척도라는 건데요. 이거는 치매로 의심되는 사람의 상태를 아는 보호자가 체크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호자분들께서 환자분들의 상태를 이렇게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검사에서 17점 이상이면 치매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뭐 인터넷 검색하시면 원본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주변 사람들 중에서 좀 의심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검사해 보셔도 되고요. 요즘엔 각 그 치매 관여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데 가시면 아주 손쉽게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치매 예방법은 정말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은 나쁜 건 피하고 좋은 건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자, 치매가 발생할 때까지 있어서 우리는 수많은 요인들, 인자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컨대 이런 빨간색 인자들은 바꾸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유전자라든지 사회경제적 지금 이미 지나간 것들, 뭐 교육 수준 이런 거 지금 바꿀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고요. 자, 이런 것들은 빨간 게 있으면 있을수록 치매의 위험 요인이 되겠고요. 파란색이 있으면 있을수록 치매를 예방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위험 요인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그 중에서도 이와 같은 요인들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고령이라든지 이런 거는 바꿀 수 없지만 이런 거는 이게 좀 올라갔어요. 내려오면 고혈압이나 이런 건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게 우리가 우리 예방에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 위험도라고 해서 그러면 이게 뭐 뇌졸중이 있고 뭐 음주를 하고 이런 거는 나쁜 거 다 알겠는데 얼만큼 나쁘냐에 대해서도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운동을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2회 미만으로 하시는 분들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운동을 2회 이상으로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2배 더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하루에 4잔 이상이면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넘어가면 알츠하이머 위험이 4.4배나 높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방법은 이러하고요. 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그 보건복지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연구재단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저한테 연구과제를 굉장히 많이 주셔서 여러 가지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일반인 대중 강연인 금요일에 과학 터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자들하고 사실은 공부하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우리 예방에서의 관심을 가지는 부분들은 일반 사람들이 실제 병에 걸리지 않게 행동을 하고 그것들을 바꿔주는 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런 금요일에 과학 터치는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시면 제가 나와서 매번 열심히 이제 강연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강연을 하시게 되면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십니다. 이미 내가 나이가 노인이 되고 65세가 넘었는데 지금 와서 바꾼다고 뭐가 좋아지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과거에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건강 습관을 바꿨을 때에도 치매가 예방된다라는 연구들도 저도 한 적이 있고요. 또 많은 학자들이 그런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가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나이가 드셨더라도 건강행위를 바꿀 수 있으면 결국은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건강관리를 해주신다면 앞으로 한국 사회에 어떤 치매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문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